한국 신남방 정책의 결과가 뜻밖의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농식품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액의 총합은 6,84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액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꽤나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에 동남아 지역은 그동안 꾸준히 1위를 차지하던 일본을 제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한국은 신남방 국가의 국가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중심 온오프라인의 판매 플랫폼을 대거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는 이들 국가 속에서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여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간편 가정식의 수요 증가, 배달 어플의 확대로 인한 면류, 소스류, 김치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한국의 간편 음식들이 동남아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이태원 클라스 등의 한류 드라마와 슬기로운 집콕 생활 등의 요리 플랫폼 서비스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떡볶이, 비빔밥, 김치볶음밥, 고추장 불고기 등 다양한 한식 요리에 흥미를 붙인 사람들은 단순한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포도, 단감 등의 음식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각종 고급 과일류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신기한 결과를 이끌어냈죠. 그동안 우리가 동남아시아 하면 열대과일을 주로 떠올릴 정도로 과일의 대표 고장인 동남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안이 꼽게 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의 한 여자 선수는 한국의 딸기를 먹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자국의 네티즌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고급 딸기의 고장은 일본이었는데,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이 맛있다고 극찬을 한 한국의 딸기는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졌겠죠. 그 결과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딸기의 수출량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딸기는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수출되며 현재까지 5,4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등의 국가를 통해서는 매년 4만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기라는 품종은 원래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물러지고 신선도가 떨어져 수출에는 부적절한 과일이지만, 농촌진흥청이 국산 딸기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생육 환경 최적화 기술부터 에너지 절감, 선별 및 포장 기술 등 각종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시킨 끝에 우리 농산품 중 가장 훌륭한 효자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딸기는 전용기를 타고 동남아로 수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줄면서 수출 농가들이 적재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동남아에서는 한국 딸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기에 전용기를 동원해서라도 수입하겠다 합니다. 12월 둘째 주부터 내년 4월까지 한국산 딸기의 수요가 특히 많은 싱가포르에 주 4회 딸기 전용기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총 1072톤의 딸기가 싱가포르로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수요를 자랑하는 국가가 매년 1753톤의 딸기를 수입하는 홍콩이기에 홍콩에 역시 전용기를 이용하여 딸기를 수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본이 반길 리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WTO 분쟁을 통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거부 확실시한 바가 있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최초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사능 비폭을 두려워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년간에 걸쳐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각종 국제기관을 매수하여 과학적인 근거도 꾸준히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들이 과학적인 근거까지 들어가며 수입 재개를 강요하는데, 이 강압에 버틸 수 있는 국가는 세계 몇 없겠죠. 특히 아직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에 불과하고
수십 년간 일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반강제적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WTO 승소는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꿨습니다. 분명 2차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게 패배하여 이제 곧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3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을 하게 되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위험성을 입증하게 된 것이죠. 만약 1차전부터 한국이 승소했다면 파급력이 약했겠지만 3차전에 가서 거둬낸 극적인 승리는 그만큼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방증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최근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재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현재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후보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에 선출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테니 일본산 농수산물 보이콧을 시행하는 글로벌 트렌드는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서는 최근 방사능 피폭을 당한 생물들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기에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현지에 있는 각종 대형 유통 매장에 온라인 구매를 결합시킨 플랫폼의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마트에는 I Like Kfood라는 한국 식품 상설 판매관을 구축하고 있고 각종 SNS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라이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기에 한국 농식품 상설 판매관은 곧 품질 좋은 한국 식품 구매 창구라는 인식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앞으로 발표될 RCEP에서 큰 반전을 가져올 것이라 말하는데요. 원래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기존의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던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던 농수산품 등의 항목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염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류라는 소프트 파워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은 식품들마저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이 직접 나서 품종 개발부터 상품 개발, 저장 기술, 선도 유지, 선별과 포장 개선, 물류비 절감, 마케팅까지 이뤄지는 한국의 수출 전략은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식품이 고품질,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있죠.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는 태국 방콕 시안파라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동 주최 K푸드페어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에 등장한 식품을 직접 시식할 수 있는 오픈 키친과 신상품을 가득 선보인 K푸드 미니마켓 등 다양한 테마 부스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당일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그룹 데이식스와 함께 K푸드를 즐길 수 있는 실시간 현장 라이브도 진행되었기에 젊은 팬들의 참여가 눈에 돋보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22세의 여성 시티라 찬타와이는 코로나로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이 행사를 통해 한류 스타도 만날 수 있었고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소감을 밝혔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물류 여건 악화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타개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한국의 김치는 말 그대로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외국인에게도 김치하면 그냥 한국이 떠오를 정도로 당연히 한국의 전통 음식이죠. 마치 피자하면 이탈리아, 스시하면 일본이 생각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무슨 자신감인지 김치를 자신들이 국제 표준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해주기는커녕 중국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며 비꼬기 시작했죠.
당황한 중국은 이에 대해 이리저리 핑계를 만들기 여념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무조건 가지려고 보는 나라 중국. 이제는 비슷하게 짝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아예 그 나라의 전통까지 훔치고 가지려 하는 중국. 그리고 한국의 통쾌한 한방.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이 최근 중국 언론에 김치 국제 표준 관련 오보에 대한 한국의 반박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BBC는 지난달 30일 김치, 한중 문화 갈등을 발효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에 한국이 퇴짜를 놨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등은 중국의 김치 제조 방식이 지난 24일 국제표준화기구 ISO 승인을 받아 국제표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치의 종주국인 한국의 참여 없이 중국 주도로 김치 국제표준이 제정됐다는 것이죠. 환구시보는 중국 김치가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며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원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보는 사람을 무척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김치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한국은 16세기부터 고추를 넣은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오차이가 원료이며 한국 김치는 하나의 종류일 뿐이란 논리를 편 것입니다. 여기서 파오차이는 중국의 절임 채소를 부르는 말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 과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먹으면 종주국이냐, 앞으로 중국 김치는 먹지 마라부터 시작해 한국을 비난하는 감정적인 댓글까지 등장한 것이죠. 사실 김치는 한국에게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뒤덮여 있을 정도로 산세가 험하고 평야가 적기에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지리적 요인이 큰 상황에서 채소를 맛있게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입니다. 더욱이 시각과 미각을 모두 자극하는 다양한 양념 문화가 더해져 현재의 김치가 탄생한 것이죠. 여기에 최근 김치 유산균이 바이러스 소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많은 나라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절임 문화가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 김치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중국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측이 인가받은 식품은 단지 중국 스촨성의 염장 채소로 피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김치와는 다르지만 중국에서는 두 음식을 똑같이 파오차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김치도 중국에서는 본인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파오차이로 부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그들의 행동이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굴욕으로 다가올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한국은 반박합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오차이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과 김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로 반격을 시작하죠. 사실 반격이라기보다 팩트를 알려준 것입니다. 한국의 반박에 더해 영국의 BBC 또한 중국의 황당한 주장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내놓죠. BBC는 전통적으로 김치는 야채를 씻고 소금에 절여 양념과 발효한 해산물을 넣고 점토 항아리에 넣은 뒤 지하에 매장해 만든다며 김장이라는 김치를 만드는 의식은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는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의 중국 고유 음식이 있다며 ISO 문서에는 이번 식품 규격에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지만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의 이상한 착각에도 기인합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식사를 할 때 김치를 기본적으로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직접 담그거나 부모님께 가져오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며 사먹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김치 수요가 더욱 많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김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엄격한 규제에 막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은 자신들이 만드는 김치를 보면서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작 ISO가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중국산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중국 언론의 설레발과 관련해 해당 표준이 등록된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직접 이를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중국이 말하는 김치는 한국의 김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김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한국의 김치는 애초부터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동아시아 지역 내 각종 문화적 산물의 원조임을 주장하는 중국의 김치 공정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ISO는 현재 한국의 김치 표준 등록은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김치의 국제 표준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01년 세계 식품 규격인 코덱스에 김치가 등록돼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처럼 추가적인 표준 제정 추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전에 실제로 중국산 김치에서 대장균군이 과다 검출돼 문제가 됐을 때 한국 김치의 기준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대장균군 기준 조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그들의 중화 사상에 근거하여 한국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문화를 눈치도 안 보고 당당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국가에게나 가능한 것일까요? 예전처럼 타국의 좋은 것에 대해 몰래 짝퉁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를 넘어 세계가 다 알고 있는 타국의 것에 대해 원래 내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은 이런 생각이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는 논란과 방탄소년단이 한국 전쟁 70주년인 올해 받은 벤 플리트 상의 수상 소감을 놓고 중국인들이 비난한 것도 이런 뻔뻔함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BTS 리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은 6.25 당시 중국군 희생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BTS를 비판했고 관영 매체인 환95가 이를 소개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줘도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한국의 뛰어난 능력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고 부러운 것이니 꼬마 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중국의 모습을 국제사회도 더 이상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국가를 인정해줄 정도로 국제사회가 호락호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더욱 커지는 세계 영향력 또한 한몫한 것이죠.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그들의 행동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